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말 찐시황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좀 많이 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한 주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조금 피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시장에도 변동성이 상당히 좀 많았었고 아마 우리 가족분들도 비슷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한 주 조금 돌아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음 주 그리고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보면 좋을 만한 업종들 뭐가 있는지 좀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도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도 같이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최근에 계속 흐름들이 미국의 섹터가 한국에도 연동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좀 보였었는데 지금은 국내 그 정치권의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 현재 내부적인 정치적인 상황들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우리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 대한 어떤 연동성보다는 개별 그 이슈에 따른 그 국내 이슈에 따른 그런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지금은 좀 시장이 집중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왔던 어떤 평소 같았으면 우리나라에서 호재로 반영했을 법한 혹은 뭐 악재로 반영을 했을 법한 그런 이슈들이 나와도 시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미국과의 어떤 연관성 자체가 살짝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는 일단 정치권의 상황에 따라서 달린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9시 한 반 정도 되고 있는데 아까 속보로 나온 거 보니까 오전 10시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뭐 담화, 사과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정이 돼 있다고 속보로 나온 걸 봤는데 아무튼간에 이따가 또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고 오늘 저녁 뭐 5시에는 표결이 있을 거고 네, 그래서 탄핵 관련한 내용들이 이번 주말 사이에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오늘 탄핵이 가결이 되면은 그럼 다음 주 시장은 조금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회복세를 보이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시장은 좀 접근을 할 테니까. 네, 그래서 가결이 진행이 되면은 좀 반등을 모색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만약에 부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아마 다음 주 조금 더 이런 불확실한 상황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서로의 어떤 책임 공방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불안감이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를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얼마만큼의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지속이 되느냐 여부가 아마 이번 주말에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시장이 너무너무 싼 위치이기는 맞습니다. 우리 지수를 좀 보게 되면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졌었죠. 4% 가깝게 하락이 나왔었고, 근데 반면에 좀 오후장 갈수록 뭐 여러 가지 찌라시들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가 뭐 뉴스가 좀 헷갈리게 하는 뉴스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시장이 좀 많이 어수선한 모습들이 보였었죠. 그러면서 어쨌든 좀 많이 밀리기도 하고 회복도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아래 꼬리를 좀 달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코스피를 좀 보면은 지금 절대적으로 좀 저렴하다라고 생각하는 구간들이 2,500선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2,500선 밑에서는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받쳐주려는 그리고 대기 매수세들 이런 것들이 좀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사실 과거의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저렴하다. 그리고 이벤트가 있을 때 좀 이벤트가 있을 때 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 더 그렇죠. 네, 코스닥은 어제 거의 3.9% 진짜 4%까지 급락을 했다가 다시 아래꼬리 달면서 결국엔 1%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금 뭐 600선 어제
650선을 깨고 내려갔었죠. 644까지, 644포인트까지 내려갔었고 코로나 때 나왔던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쪽도 그렇고 뭐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좀 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좀 국내 내부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고 뭔가 안 좋은 악재들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이 코로나 때 만들었던 구간을 깨고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메리트로 지금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지금 이런 구간들이 좀 기회로 작용을 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기회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은 뭐 외국인이나 그리고 기관 수급 주체들이 어떤 종목군들을 지금은 좀 담고 있는지를 보는 게 시장에서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에서 좀 리밸런싱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좀 지금에 와서 이 수급 주체들이 대규모 수급 주체들이 어떤 종목들을 담고 어떤 섹터들을 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좀 수급을 보면은 특히 기관들은 제약바이오 쪽을 좀 많이 담았고요. 그리고 화장품, 미용 쪽, 그리고 뭐 식품, 이쪽들 일부 종목들, 그리고 엔터주들 이렇게 좀 담아가는 모습들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미국 증시 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부터 좀 체크를 하고 보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산발적인 모습 을 좀 보였습니다. 뭐 빅테크 기업들도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기는 했는데 지수도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증시 안에서도 좀 이슈가 있고 좀 어떤 모멘텀이 부각이 되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지금은 좀 상승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상대적으로 괜찮았어도 하락하는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시장 흐름이었었고요. 그래서 어제도 좀 비슷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좀 두드러지게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는 엔비디아가 2% 가깝게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반면에 5% 급등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아마존도 3% 가깝게 오르긴 했습니다만. 근데 뭐 엔비디아가 이렇게 2% 가깝게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은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다 같이 빠졌느냐라고 한다면은 또 그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미국 증시 흐름이 엔비디아랑은 조금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보통은 좀 상승이 나와야 밑에 단에 있는 반도체들도 다 같이 끌고 올라가주는, 기술주들을 끌고 올라가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공식이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쉬어가도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좀 이슈가 있으면 여전히 탄력이 붙어주고 견고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됩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뭐 빠진 거는 일단은 뭐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5%대 강세 좀 보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하락을 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요, 개별적인 이슈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구조적으로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종목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은 조금 매수세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전체적인 뭐 키 맞추기 측면에서도 그리고 모멘텀이 더 추가적으로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성장세가 더 클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좀 반영이 되고 있기는 한데 그런 업종들이 대부분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군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은 하드웨어 쪽에서는 그 마블 테크놀로지라던가 그리고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조금 더 투자자들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개별적인 이슈가 뭐였느냐라고 한다면은 엔비디아의 번들링 관행이 불거지면서 이후에 반독점 조사에 뭐 직면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말 그대로 이후에 반독점 조사 관련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조정이 나왔고요.
이제 불공정 판매 관행에 관련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한테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조사가 공식 조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지금 좀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AI 칩의 80% 이상을 좀 관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타깃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 걸로 좀 판결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수사가 공식적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그 우려감으로 인해서 조금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수치를 계산을 한 걸 보니까 전 세계 매출을 좀 계산을 했을 때 회사 매출의 한 10% 이내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좀 나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런 어떤 개별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혼자서 조금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 보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즘에 투자자들이 많이 더 매력적이라고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마블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에요. 근데 뭐 엔비디아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는데 마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오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키 맞추기를 하는 측면에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마블 테크놀로지랑 같이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브로드컴도 어제 한 5%대 상승이 나왔었고, 브로드컴은 개별적인 또 이슈도 있었어요. 새로운 AI 칩, 또 이제 칩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좀 공개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경쟁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엔비디아의 투심을 좀 위축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엔비디아가 지금 쉬어간다고 해가지고 나쁠 거는 없습니다.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이 어쨌든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0.7% 가깝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5%대 상승이 나왔는데 테슬라는 사실 좋은 내용들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긴 하죠. 뭐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인 이번 정권에서의 어떤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테슬라 개별적으로는 이 사이버캡의 세부 내용이 좀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더 이제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FSD 그 V13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뭐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영향도 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차별화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제 조금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좀 안정세를 찾아 나가고, 그러면은 아마 좀 순차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워낙에 그 정치 테마 쪽으로 거의 시장의 관심이 다 쏠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이 더 지금은 좀 부각받고 있고, 그 외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수급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는데, 일단은 뭐 정치권 이슈가 좀 안정세를 찾는지를 확인하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종목들 외에 지금 미국 증시 안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테마주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 관련주들이라던가, 그리고 뭐 우주항공 관련주들, 이런 좀 이슈가 있는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지금 테마성 상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기는 한데 미국 증시에서도 좀 비슷한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양자 컴퓨팅 관련한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온큐 같은 양자 컴퓨팅 종목들 어제도 한 5%대 상승 나왔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굉장히 탄력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아이온큐가 EU 쪽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를 공개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후에 좀 실제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전망들, 긍정적인 전망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좀 대장주 격으로 이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른 컴퓨팅 관련한 종목들, 뭐 리게티 컴퓨팅 이런 종목들도 어제 한 30%대 상승이 나왔었고요. 네, 이런 모습들 좀 보였었고, 그리고 드론 관련주들도 좀 올랐습니다. 드론 관련주 뭐 우리나라에서는 제이시언 시스템 중심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제이시언 같은 경우에는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엮여 있는 종목이어서 아무튼 좀 그렇고요. 그래서 뭐 드론 관련주들 뭐 조비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도 좀 한 10% 정도 상승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우주항공, 로켓랩이나 뭐 이런 종목들도 당연히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최근에 워낙에 잘 가니까요. 네,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시세도 잘 지켜주고 있어요. 최근에 시세를 한번 이렇게 빡 주고 그러고 한번 좀 쉬었다가 다시 좀 반등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고점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하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리고 또 비트코인 관련주들, 뭐 코인베이스라던가 이런 종목들. 네, 코인베이스도 한 7%대 지금 52주 신고가 또 어제 좀 기록을 해줬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는 덜 오르긴 했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은 그래도 여전히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코인 관련주, 양자 컴퓨팅 관련주, 우주항공 관련주 뭐 이렇게 정말 많은 테마들이 어제 미국 증시 안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테마장? 네, 테마장. 네, 그런 흐름들. 그래서 여전히 트럼프 관련한 그리고 일론 머스크 관련한 트레이드가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제는 이제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뭐 소비자 심리 지수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결과는 조금 엇갈렸는데 시장에는 그렇게 영향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고용 보고서 보면은 비농업 고용은 증가를 좀 했습니다. 증가했고 그리고 또 반면에 실업률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예측치랑은 조금 부합하는 그 정도에서 좀 마무리가 돼서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농업 고용이 원래 예상치보다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 좀 나오고 있고, 근데 실업률이 올랐던 거에 대해서는 상승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파업 이슈가 좀 있었고 그리고 허리케인 관련한 좀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요인들이 일단 지금은 좀 제거가 됐고 그리고 11월 달에도 연휴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지표의 방향성이 조금 혼재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시장의 영향은 좀 제한되긴 했었는데 경제활동 참가율도 좀 떨어지고 있고 실업률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게 동시에 좀 보여지다 보니까 구직자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뭐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측치를 좀 상회하는, 그래서 소비자 심리는 여전히 강하기는 한데 근데 조금 이런 지표 자체가 엇갈리고 있고 고용 상황이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그 국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지금 고용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 12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율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능성을 반영을 하면서 국채도 단기물 중심으로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걱정을 했었던 뭐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4.1%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물도 조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고세 한 85%까지 올라왔어요. 원래는 거의 둘이 반반 정도까지 이제 내려갔었죠.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래서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이었었는데 이제는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정상적으로 기존의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대로 단행을 할 걸로 지금은 좀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에서 기대했던 대로 방향성대로 그 속도에 맞춰서 갈 걸로 지금은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간다라는 것들은 시장에서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금리 인하를 미리 반영을 해서 땡겨서 시장에서는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늦춰진다. 그리고 생각보다 금리 인하 그 횟수가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시장에서는 좀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뭐 앞서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이랑 미국 시장이랑 좀 연관성이 좀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에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변화에 좀 주목을 하면서 시장에 어떤 좀 대응을 하는 게 지금은 조금 더 현명하겠다 이런 좀 판단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아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결과에 대해서. 어제 나왔던 뉴스를 좀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12시간 동안 의총을 한 결과 탄핵 반대에 대한 당론이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그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따가 이 영상이 공개됐을 때쯤에는 뭔가 좀 윤곽이 잡혀져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좀 보도록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조금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결과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발생을 할 걸로 조금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래요. 사실 추가적으로 그럼 우리 시장이 더 밀릴 수 있냐에 대한,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뭐 이렇게 국장 지겹다라고 하면서 떠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때려쳐야 되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미국으로 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기는 하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지표들도 조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전에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 시기 때랑 지금이 금리 인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방금도 봤다시피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올라가 있는 것도,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속도로, 물론 속도 조절은 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항상 금리 인하 시기에는 시장의 수익률이 좋았었고, 그리고 그 시기에 항상 이런 악재들이 함께 좀 동반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좀 그 이후 시간을 좀 돌이켜 보면은 그때는 항상 시장의 수익률이 두 자릿수 이상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 지금의 시기가 정말 터널을 지나고 있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2008년도, 2012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금리 인하 시기랑 그리고 6개월 후 수익률, 12개월 후 수익률 요거를 좀 비교를 했는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죠. 네, 금융위기 때도 12개월 후의 수익률을 보니까 지수가 55% 상승을 했더라. 그리고 12년도에는 경기 둔화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 때 그때도 한 15% 상승을 했더라. 19년에는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10%대 상승을 했다더라. 근데 이때는 좀 시간이 짧기는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좀 충격이 있었던 시기고요. 근데 그 이후에 12개월 수익률이 45% 올랐고,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주가가 많이 빠져 있으면 많이 빠져 있을수록 이후에 반등세가 더 가팔랐다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이 좀 그렇잖아요. 되게 변동성도 크고 뭐든 되게 극단적이에요. 빠질 때도 더 많이 빠지고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지금도 그렇죠. 뭐 짐바브웨랑 비교 당하고 있고 뭐 그런데 빠질 때도 더 많이 빠지고 올라갈 때도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더 많이 올라가고 이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게 또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악재들과 동반을 해서 좀 깊게 어떤 악재가 생기면은 그리고 그거에 따른 주가 하락이 발생을 하면은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지금의 시기가 정말 터널을 지나고 있는 시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터널도 거의 다 오지 않았을까에 대한 좀 생각들
를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12개월 포워드 PER이 지금 현재 8.3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3년 평균이 10.7배인데 한국이 8.3배고 여전히 굉장히 싼 가격대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3년 평균 대비해서 다 웬만하면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3년 평균 대비해서 높은 수준, 일본도 3년 평균 대비해서 높은 수준, 그리고 중국 그렇게 내수 안 좋다 그러고 지금 경기 부양책 내야 된다라고 목소리 높은 중국도 3년 평균 대비해서 높은 수준. 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도 마찬가지,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3년 평균 대비해서 밑에 단에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도 좀 확인이 되실 거예요. 네, 어닝일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9.3에서 지금 현재 12%. 그러니까 이 어닝일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주식 매력도를 판단할 때 쓰는 지표라고 하는데 이게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네,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주가의 매력도가 높다는 거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니까 지금 보면은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죠. 네, 그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싸고 그리고 너무나 좀 가격 메리트가 물론 뭐 지금 외부적인 대외적인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뭐 수출이 둔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이라던가 절대적인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뭐 해외에서도 한국을 정말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한국의 현재 경제 상황이나 그리고 지금 정치적인 이 불확실성이 얼마나 좀 장기화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평소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네, 근데 여러 좀 외국의 신용 평가사들에서 한국의 신용 등급 좀 강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피치도 그렇고 무디스도 그렇고 S&P에서도 그렇고 일단은 전망은 안정적으로 어쨌든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한국의 어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그러면은 앞으로 신용 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신용 펀더멘털은 견고하다라고 피치 쪽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무디스 쪽에서도 지금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은 그러면은 좀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해놨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장기 관점에서 신용 등급을 유지하기는 하나, 근데 신뢰 회복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등급 자체는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 어떤 신용 평가사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결국 그거예요. 장기화 되는지는 조금 지켜보자 요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사태가 좀 빠르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게 지금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보면은 그래도 뭐 우리가 한 2번 정도 경험을 했잖아요. 2004년인가요? 2004년도 그리고 2016년, 17년 이때도 경험을 했고 근데 그때도 항상 그렇게 표결이 나고 표결이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외국인들이 좀 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2번 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뭘 사야 되냐가 제일 고민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이 싸져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슬슬 담고 있고 싸다고 절대적인 가치 측면으로 봤을 때 좀 싸다고 인식을 해서 담고 있는 업종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을 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뭘 샀는지 좀 봅시다. 네, 뭘 샀는지 좀 보면은요. 아까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려놓기는 했어요. 몇몇 뭐 제약바이오라던가 미용 그리고 뭐 엔터 뭐 이런 업종들 좀 말씀을 드려놨는데 일단 기관들이 많이 산 거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이쪽을 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그동안에 좀 많이 눌려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동안에 뭐 4.5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 미국에 10년물 국채금리 올라갔었죠. 4.5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 트럼프 당선되면서 인플레이션 더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축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2월 달 FOMC에서 금리는 안 하셨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금리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좀 타격을 받은 업종이 제약바이오였어요. 네, 제약바이오였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아까 우리 봤었죠.
4.1%까지 떨어진 거 봤었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 다시 올라간 것도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눌렸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안에서도 그동안에 이런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좀 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고 좀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제약바이오 관련한 기업들의 좀 수급이 쏠리는 거, 그리고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빠른 매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 쪽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뭘 샀는지 좀 볼게요. 네.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뭐 미용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네, 미용 쪽. 뭐 카카오페이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샀는데 카카오페이는 지금의 어떤 정치권하고도 연계가 되고 있고 뭐 어떤 미디어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 뭐 AI 소프트웨어 기대감 이런 것들도 같이 접목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카카오 전반적으로 최근에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미용 쪽 같은 이 APL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코스피 200 이제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식품, 네, 식품 쪽. 그래서 뭐 화장품, 식품 뭐 이렇게 최근에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어떤 분위기가 더 뚜렷하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루닛, 의료 AI 쪽 그리고 이거 바이오죠. 바이오 그리고 뭐 화장품 그리고 그 이제 반도체 소부장 일부 종목들 근데 많은 종목들을 사지는 않고요. 일부 종목들 몇 개 뭐 테크윙이라던가 이오테크닉스 정도 좀 매수세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뭐 테크윙은 조금 그렇고 뭐 ISC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지금 최근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어쨌든 간에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뭐 ABL 바이오, 올릭스 네, 이런 종목들 좀 담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꽤나 큰 규모로 좀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좀 담고 있고 그리고 화장품 VT라던가 그리고 이건 뭐 보톡스긴 한데 미용 의료기기 쪽까지 그래서 뭐 휴젤 아까 뭐 APR, VT, 파마 리서치 뭐 이렇게 좀 담고 실리콘2까지 화장품까지 담고 있는 것들 좀 확인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사모 쪽에서는 그렇게 담고 있고 그리고 뭐 금투 쪽에서도 알테오젠, HLB 뭐 이런 그 제약바이오 담고 있고 리가캠도 이름 올리고 있고 2차 전지도 좀 담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좀 과대 낙폭에 따른 어떤 반등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엔터주들 조금 담고 있고 금투도 마찬가지고 뭐 투신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신 쪽도 바이오, VT, 화장품 그리고 뭐 일부 반도체 소부장 네, 이렇게 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5일과 6일, 목요일하고 금요일 계엄 선포되고 나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을 때 순매수 우위인 그런 종목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들은 그럼 뭐 담았나라고 보면은요. 외국인들은 뭐 엔터주들을 좀 많이 담았어요. 코스닥에서는 JYP 엔터, YG 엔터. 그러니까 좀 지금 밀리고 있을 때 JYP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꽤나 쉬었잖아요. JYP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고점 8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은 7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좀 잡아주고 있다, 담고 있다라는 것들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좀 되돌림 나오는지 어쨌든 좀 아랫골이 달면서 도지형 캔들 좀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좀 되돌림 나오는지 한번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바로 반등보다는 아마 조금 쉬었다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간에 외국인들 엔터주들 좀 많이 담았고 그리고 엔터주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덜 간 종목이 조금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다가 살짝 덜 간 종목이 큐브엔터 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수급 좀 들어왔다가 바로 그때 시장 분위기 좀 안 좋아지면서 꺾이는 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좀 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럴 때 다 같이 좀 분위기 좋아질 때 조금 더 탄력적인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터주들 중에서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광밴드 이런 종목들 담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엔터주들, 제약바이오 정도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카페24도 굉장히 좀 제 갈 길을 갑니다. 조용히 제 갈 길을 잘 가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VT 이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코스피 쪽에서는 방산주를 좀 담습니다. 한화에어로라던가 뭐 현대로템 뭐 이런 종목들, 뭐 한화시스템 이런 것들도 좀 담고요. LIG 넥스원도 담고 그래서 방산주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밑에서 담는 거는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좀 독보적인 위치에 대체할 수 없는 업종들이 있죠. 엔터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엔터주들도 뭐 K-팝, 뭐 K-컬처 이래가지고 사실 다른 거랑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엔터주들 마찬가지고 뭐 화장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방산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뭐 조선이랑 방산이랑 지금 좀 연계가 되는 그런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대체하기가 조금 어렵죠.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는 것들을 인지를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주들도 최근에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결국에는 사실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명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미국 안에서 어떤 얘기 나오고 있냐면 AI랑 방산이랑 좀 연계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랑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요. 지금 도지 정부 효율성 부서죠. 네, 정부 효율성 부서에서 머스크가 그 F-35를 막 욕했었잖아요. 되게 세게 욕했었는데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간에 뭐 유인 전투기, 사람을 죽이는 유인 전투기를 왜 쓰냐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 그래서 기존의 국방 예산의 어떤 삭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는 또 미국 증시 안에서도 아 이거 방산 쪽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은 이거 큰일 나겠다. 그리고 F-35 요것도 물러가면 이거 큰일 나겠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었죠. 근데 사실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 대통령도 아니고요. 실제로 이전 일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트럼프 당선인이 정권을 유지를 했을 때 이 방산 관련한 예산은 계속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예산 삭감이 될까에 대한 의문을 가져봤을 때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우려감이 좀 있는데 방산 섹터 안에서도 AI 관련한 그런 쪽으로 지금 좀 접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AI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어제 팔란티어가 한 6%대 상승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AI 소프트웨어 업체잖아요. 이 팔란티어가. 근데 이 실드 AI라고 해가지고 AI를 기반으로 해서 무인기 개발을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실드 AI랑 같이 협력 관계를 맺겠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산인데 방산 AI가 된 거죠. 그리고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미군의 드론 방어 체계들 좀 참여를 하겠다. 방산업체 그 인두릴이라고 있는데 인두릴이랑 같이 미군의 어떤 그 드론 방어 능력을 강화하겠다 이러면서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좀 나왔었죠. 네, 그래서 방산 관련해서는 좀 AI 관련한 내용들도 같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결국에는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뭐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나라로 연결시켜 본다면은 뭐 보안 뭐 이쪽들은 충분히 좀 관심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관련해서 방산 ETF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산 테크 ETF가 있는데 SHLD 뭐 이런 ETF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거는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잘 모르겠다 그러면 ETF 쪽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뭐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결국에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은 방산 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력기기, 일부 전력기기, 엔터 이렇게 사고 있고요. 기관들은 제약바이오, 사고 있었고 그리고 화장품 좀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안에서의 종목 선별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시장이 반등할 때 가장 먼저 좀 빠르게 주가를 되돌리거나 가장 먼저 빠르게 반등할 걸로 기대를 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 팔고 떠나는 그런 시장에서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요 안에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리밸런싱을 고민을 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현금을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좀 새롭게 신규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일단 종목을 좀 추려보세요. 네, 종목을 좀 일단 추려보시고 바로 뭐 지금 다음 주에 뭐 개장하자마자 바로 사겠다 뭐 이런 관점보다는 좀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뭐 기회가 준다, 변동성이 좀 축소가 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지금 금요일부터 조금씩 담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개별 종목별로 조금 차별화가 있을 것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담고 있긴 한데 아무튼간에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좀 기회가 많이 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안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종목들은 다 너무 이 안에서 종목을 너무 다른 종목들을 보지 마세요. 다른 종목들을 보지 마시고요. 이 안에서 대표 종목들 다 있잖아요. 뭐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네, 대표 종목들 안에서 추리세요. 네, 추려가지고 그 안에서 선별을 하시는 게 지금은 당연히 좋겠죠. 네, 너무 많은 종목들 지금은 다 우선순위 안에서 좀 선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밖에는 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좀 추리는 게 지금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업종도 이렇게 좀 추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찐시황에 이어서 오늘 어제 못했던 미국 주식 공부하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항공주들 좀 준비를 했고요. 항공주들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 좀 많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딱 강달러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그 달러 인덱스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환율이 지금 1,400 거의 3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조금 진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계속해서 높은 환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달러가 계속 강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만 생각을 해도 강한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위안화 대비해서도 엔화 대비해서도 유로화 대비해서도 다 달러화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어떤 내부 정치권의 어떤 정권의 그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 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죠. 구조적인 이유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조금 진정은 될 수 있어도 압박은 좀 완화될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항공주들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 좀 가지고 왔고요. 델타 에어라인스, 그리고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아메리칸 항공 이렇게 기업들 3개 좀 가지고 왔고요. 보려고 합니다. 근데 투자 포인트가 대부분 다들 비슷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보려고 하고요. 강달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놨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걸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원인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뭐 크게 3개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당연히 트럼프 정책 리스크예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취임을 하게 되고 정권을 잡게 되는데 대표적인 공약이죠. 그 관세 정책. 요거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이제 달러 강세를 지속시킬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경제가 예외주의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현상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계속 좀 거의 승자 독식 형태로 다른 국가들은 경제가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혼자서만 경제가 좋은 호황인 그런 상태로 당분간은 좀 지속될 걸로 지금 현재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성장률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비교를 해도 우리나라는 내년에 계속 GDP 성장률 하향 조정되고 있고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려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차별화 이런 것들이 계속 당분간은 지속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달러화를 강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의 불확실성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뭐 달러 인덱스가 계속 좀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고요. 요거는 기조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연준의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속도 조절을 얼마나 할지, 금리 인하를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연준이 이번 연도 12월 달 FOMC가 좀 남아 있는데 FOMC에서는 뭐 금리 인하를 할 걸로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거의 80% 이상 할 걸로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뭐 최근에 트럼프의 어떤 좀 발언이라던가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이라던가 그 인사 지명이라던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가 많이 조절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시장에 있기는 하죠. 네, 그래서 이건 뭐 내년 계속 좀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일단 연준의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완화되는지에 따라서 달러의 강세도 조금 진정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잔존한다라는 점에서 달러화가 어느 정도 좀 하단이 지지되는 그런 모습들은 계속 보여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는 또 점도표도 공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9월 달 점도표를 가지고 온 건데 12월 달에는 연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트럼프 정권에서의 뭐 관세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어떤 점도표상의 변화가 있을지 그거를 이번 12월 FOMC에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점도표상의 포워드 가이던스에 따라서도 좀 눈높이가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내년에는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할 걸로 지금 이 점도표상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건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좀 대안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달러화가 약해지려면 달러화를 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뭔가 통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부재하죠. 지금의 어떤 트럼프 정권에서는 앞으로 이제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가장 좀 크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중국 때리기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세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위안화가 당연히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위안화를 낮출 겁니다. 이 수출을 위해서는. 네, 그래서 그런 기조가 계속 반복될 거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강달러 기조가 좀 장기화될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건데 헤지 펀드들이 8월 이후로 처음으로 미국 달러 강세에 좀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달러 강세에 좀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 헤지 펀드들이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뭐 국채 금리의 움직임과도 물론 관련이 있겠지만, 요거는 또 최근의 흐름들을 반영하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런 강달러 상황들이 왜 미국의 항공 기업들한테 수혜를 주냐? 크게 3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용 절감 효과라고 일단 써놨는데 우리 유류비 계속 좀 감소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유가 하락하고 있는 거. 어차피 에너지 가격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건 앞서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유가 하락은 구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정권과 함께 연계가 되는 건데 이 트럼프의 가장 큰 공약 문구가 있었잖아요. 드릴 베이비 드릴. 계속해서 이 전통 에너지, 뭐 석유라던가 그리고 천연가스 요 생산량을 늘려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는 정책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그 유가가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낮은 안정화된 유가의 가격이 유지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현재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비용 절감 효과, 연료 비용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항공산업의 주 비용 중에 하나가 항공연료예요. 항공연료가 영업비용의 거의 한 20% 정도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연료 비용을 좀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항공연료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다 달러로 이제 결제가 되죠. 근데 강달러 상황에서는 다른 나라 통화로 환산했을 때 연료의 상대적인 비용이 좀 증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항공사들은 어쨌든 달러를 직접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달러 상황에서 뭐 환율 변동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유류비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크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제선 수익이 증가한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해외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공사들이 국제선 티켓을 판매하잖아요. 그러면 해외 고객으로부터 달러가 아니라 그 다른 통화, 뭐 유로라던가 뭐 원화도 될 수 있을 거고 엔화도 될 수 있을 거고 다른 통화로 수익을 내죠. 근데 이런 강달러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런 해외에서 벌어들인 통화를 달러로 환전할 때 이 환차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운영비 경쟁 우위인데, 이것도 앞에 이 연료 부담이랑 좀 비슷한 결이긴 합니다만, 강달러 상황에서는 운영비, 그러니까 뭐 연료나 부품 조달비 이런 것들이 더 해외 항공사들은 더 비싸게 지불을 해야 되죠. 근데 미국 항공사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이런 비용 구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소비자 심리가 견고하다라는 거. 네, 지금 어제 발표가 된 건데 미국의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보면은 예측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이번에 내놨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심리가 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어서 여전히 미국의 소비자 심리가 견고하고 뭐 여행이라던가 이런 수요들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있다라는 것들을 좀 반증하는 것도 항공사들의 수요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델타 에어라인스고요. 델타 항공은 시총도 가장 크고 미국의 1등 기업입니다. 네, 글로벌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1등 기업이기도 하죠. 1등 규모의 항공사고요. 뭐 국제여객, 국내 여객, 화물 이런 사업들 다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델타 항공이 지금 최근에 뭐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렇게 좋은 어떤 주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항공 트래픽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가장 크게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델타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설명드릴 뭐 아메리칸이라던가 그리고 유나이티드 이런 항공들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내용이긴 한데 미국의 국내선이랑 국제선 승객 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국의 강한 소비 심리 지수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 4분기 여객 트래픽도 국제선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현재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델타가 3분기에 실적을 좀 괜찮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4분기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4분기에 영업 실적이랑 매출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을 거다라고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1에서 13%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류비 하락이나 이런 것들은 앞서서 말씀드렸으니까 패스하고, 그리고 프리미엄 좌석 판매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좌석을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45% 비중이었었는데 48%까지 지금 현재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수익성도 더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델타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뭐 투자 의견도 상향 조정되는 모습들, 그리고 목표 주가도 큰 폭으로 좀 올려잡는 모습들 좀 많이 보이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그 IB 쪽에서도 바이 그리고 스트롱 바이 의견이 좀 가장 많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인데 유나이티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 흐름 좀 비슷하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객이랑 화물 운송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최근에는 보잉 항공기 인도 지연 이슈가 좀 있었는데 보잉이 이제 그 파업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규 항공기를 납품을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좀 부각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파업이 좀 종료가 되면서 신규 항공기 이제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인도 지연 이슈가 좀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월 달에 그 FAA로부터 안전 문제가 좀 있어서 조사를 받았어요. 네, 이거는 뭐 앞으로의 어떤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요거는 그래도 뭐 좀 계속 지켜는 보되 그렇게 크게 지금은 주가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10월 달에 자사주 매입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후에 볼 아메리칸도 마찬가지긴 한데 주주 환원책을 좀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코로나 이후로 좀 이 항공업계가 많이 위축이 됐었잖아요. 많이 위축이 되고 나서 이후에 좀 정상적으로 운영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주주 환원도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10월 달에 그거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이런 모습들도 좀 보여줬죠. 네, 그리고 주가 매출도 마찬가지로 좀 견고하게 상승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유나이티드도 투자 의견들 최근에 상향 조정되는 모습들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인데 아메리칸은 상대적으로는 주가의 탄력도가 조금 작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는 게 여러 가지 좀 노이즈들이 있었어요. 실적도 상대적으로 제일 좀 안 좋게 나오는 그리고 3분기 때, 2분기 때도 그렇고 좀 투자 의견도 하향 조정하고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대폭 하향 조정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좀 가장 주가 탄력도는 낮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분위기 같이 좀 따라가려는 키 맞추기를 하려는 모습들은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항공주들에 대한 워낙에 투자 전망이 좀 좋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메리칸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 150억 달러, 부채가 상당히 많죠. 부채 상환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 현재까지 한 60% 정도 완료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내년까지 부채 상환을 하면서 재무 구조가 개선된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항공업계가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JP모건 쪽에서도 그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었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건 매출에 대한 노이즈, 매출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게 가장 컸었고요. 두 번째로는 5월 달에 인종차별 소송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인 인종차별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주가를 좀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비용 관리를 제대로 잘 못해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래서 뭐 조종사들이랑 이제 급여 계약 이런 이슈도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비용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항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유입이 되면서 네,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은 유나이티드 그리고 델타 쪽으로 거의 대부분의 어떤 수급이나 기대감들이 집중이 되고 있어서 항공주들은 델타랑 그리고 유나이티드 쪽으로만 좀 눈을 돌려서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항공주들 조금 봤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뭐 질문 주시고요. 네, 저는 다음 미국 주식 또 공부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